안녕하세요. 모닥불 읽어주는 밤입니다.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집 제11편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우 부인은 남편이 빨간 양말을 신었는지 뾰족한 입을 가졌는지 묻겠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저에게 맞지 않네요. 늑대가 떠난 후 개, 사슴, 토끼, 곰, 사자, 그리고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늙은 여우가 가졌던 좋은 자질은 항상 부족했고 고양이는 계속해서 구원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침내 젊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우 부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빨간 양말을 신었는지 뾰족한 입을 가졌는지 묻겠어요. 네, 신었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여우 부인이 말하며 하녀에게 결혼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을 최대한 깨끗하게 쓸고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 늙은이를 내쫓아 수많은 살찐 쥐를 잡아왔지만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잡은 쥐들을 모두 먹어치웠으니 결혼식이 젊은 여우와 함께 거행되었고 많은 환희와 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면 지금도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샐러드. 한 번 즐거운 젊은 사냥꾼이 숲속을 빠르게 걸어가고 있을 때 늙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매우 즐거워 보이지만 저는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제발 뭔가 먹여주세요. 사냥꾼은 그녀에게 연민을 느껴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길을 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친구. 당신의 친절에 보답해 줄게요. 길을 가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무에 9마리의 새가 옷을 짊어지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새들 한가운데를 쏘세요. 그러면 새 한 마리가 죽을 거예요. 옷도 떨어질 거예요. 옷을 가져가세요. 그것은 소원하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어디든 원하는 곳에 있게 될 거예요. 죽은 새를 찢어 열고 심장을 꺼내 간직하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베개 밑에 금 조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새의 심장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냥꾼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그는 100걸음 정도 걸었을 때 머리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올려다보니 새떼가 부리를 쪼고 발로 옷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지저귀고 싸우고 서로 잡아당기며 각자 옷을 갖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이건 놀랍군.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이건 늙은 여자가 말한 대로 딱 일어났네. 그러자 그는 새들 한가운데를 쏘았고 깃털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새떼는 짓거리며 흩어졌지만 새 한 마리가 죽었고 옷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늙은 여자가 말한 대로 새를 찢어 열고 심장을 꺼내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들어 올렸더니 반짝이는 금 조각이 베개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많은 양의 금을 모았고 마침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동안 이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두루 살펴보겠네. 그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가방과 활을 목에 걸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그의 길은 어느 날 빽빽한 숲을 지나게 되었고 숲 끝에는 푸른 초원에 큰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의 창가에는 늙은 여자와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함께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는 마녀였고 젊은 여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숲에서 나오는 젊은이가 놀라운 보물을 가지고 있네.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야 해. 얘야.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거든. 매일 아침 베개 밑에 금 조각을 놓아주는 새의 심장을 가지고 있단다. 한편 사냥꾼은 가까이 다가와 여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어. 너무 오래 여행했거든. 돈도 충분히 있으니 무엇이든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름다운 여자를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갔고 친절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곧 그는 여자의 눈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새의 심장을 가져갈 때야. 여자는 재빨리 심장을 훔쳐갔고 그는 더 이상 베개 밑에서 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금은 젊은 여자의 베개 밑에 놓여 있었고 마녀가 매일 아침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사랑에 빠져 자신의 보물을 놓쳤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의 심장은 얻었지만 소원 입는 망토는 아직이네. 그것도 가져가야 해.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재산은 잃었으니 그 망토는 우리가 가져가도록 해. 그러자 마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런 망토는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것이니 반드시 가져와야 해. 그래서 그녀는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했고 창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슬픈 척했습니다.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 보여요? 안타깝게도 신사님. 저기 보이는 화강암 바위에는 모든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자라 있어요. 저는 꼭 그곳에 가고 싶은데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새들과 파리 외에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슬픔이라면 내가 기꺼이 당신을 데려다 줄게.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망토 안에 감싸 안고 화강암 산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즉시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가득 채운 다이아몬드 빛에 그들은 감탄했고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주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그에게 깊은 잠을 덮어 씌웠고 그는 젊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어야겠어.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그들은 자리에 앉아 그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사이 그녀는 그의 어깨에서 망토를 벗어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다이아몬드를 챙겨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의 여인이 그를 속여 홀로 험준한 바위 위에 버려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얄궂음이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흉포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3마리의 거인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든 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잠든 것처럼 엎드려 누웠습니다. 거인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첫 번째 거인이 발로 그를 밀치며 이 벌레는 무엇인가 웅크리고 누워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발로 밟아 죽여버리자 두 번째 거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 거인이 말하며 그냥 두세요. 저절로 산을 더 올라갈 거고 구름이 굴러와서 날아갈 겁니다.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그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사라지자 그는 산정상으로 올라갔고 잠시 앉아있다 보니 구름이 뭉게뭉게 굴러오더니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꽤 오랫동안 실려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은 정원에 내려앉았고 그는 순하게 땅에 떨어져 푸른 잎채소와 양배추 사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군.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곤란해지겠어.
여기에는 사과나 배, 어떤 과일도 없고 오직 채소뿐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샐러드를 먹을 수 있겠군. 나를 상쾌하게 하고 힘을 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튼튼한 샐러드 한 포기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마우스폴을 삼키기도 전에 그는 완전히 변하는 것을 느꼈고 공포에 질려 자신이 당나귀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샐러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먹으며 다른 종류의 샐러드에 이르렀고 맛보는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곧 그는 다행히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쉬기 위해 누워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는 좋은 샐러드와 나쁜 샐러드 모두 한 포기를 꺾어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운을 풀고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성을 찾아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섰고 며칠 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운 좋게도 찾았습니다. 그는 얼굴 전체를 갈색으로 염색하여 어머니조차 그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숙소를 구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촌뜨기, 너는 누구냐? 무슨 볼일로 왔느냐? 마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왕이 보내어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최고의 샐러드를 찾으러 온 전달인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운을 얻어 샐러드를 찾았고 함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시들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나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녀와 젊은 아가씨는 그의 아름다운 샐러드를 맛보고 싶어하며 친애하는 시골뜨기 조금만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입니다. 샐러드 2개를 가지고 왔으니 하나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며 가방을 열어 엉뚱한 샐러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직접 부엌으로 가져가 요리했고 완성되자 기다리지 못하고 잎사귀 몇 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자마자 녀석은 엉덩이를 굴리며 마구 울부짖으며 당나귀의 모습으로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녀가 부엌으로 들어와 샐러드가 준비된 것을 보고 가져가려 했지만 늙은 여자처럼 맛을 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며 잎사귀를 먹었습니다. 그녀 또한 당나귀로 변신하여 다른 녀석을 뒤쫓으며 샐러드가 담긴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전다리는 그동안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있었고 샐러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부엌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당나귀 2마리를 발견하고 샐러드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좋아, 저 2 녀석이 먹었구나. 라고 말하며 남은 잎사귀를 주워 접시에 담아 아가씨에게 가져가며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 테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샐러드를 먹고 다른 녀석들처럼 마구 울부짖으며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얼굴을 씻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 놈의 장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3마리 모두를 밧줄로 묶어대리고 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물레방앗간 주인이 물었습니다. 3마리의 골칫덩이 짐승이 있습니다. 데려가서 먹이를 주고 방을 제공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대하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레방앗간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냥꾼이 묻자 제일 늙은 녀석에게는 하루 3번 채찍을 마치고 건초는 1번, 다음 녀석, 하녀에게는 하루에 1번 채찍을 마치고 건초는 3번, 제일 어린 녀석, 아가씨에게는 건초를 3번 주고 채찍은 마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때리는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성으로 돌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물레방앗간 주인이 찾아와 제일 늙은 당나귀는 죽었습니다. 다른 두 녀석은 먹고는 있지만 너무 슬퍼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물레방앗간 주인에게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그는 좋은 샐러드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오, 가장 소중한 사냥꾼님,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강요하신 일이었고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소원 걸개는 옷장에 걸려 있고 새의 심장도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여 죽을 때까지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나섰던 젊은이의 이야기. 어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영리하고 이성적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어리석고 아무것도 배우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녀석은 아버지에게 골치를 썩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면 항상 큰아들이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늦은 밤이나 밤중에 물건을 가져오라고 할 때 길이 교회 묘지나 다른 음산한 곳을 지나야 한다면 그는 안 돼요, 아버지. 그곳은 너무 끔찍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에 모닥불 앞에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가끔 끔찍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고는 그들이 무슨 뜻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끔찍해요, 끔찍해요. 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것이 어떤 기술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석에 있는 녀석, 너도 훌쩍 자라서 튼튼해졌으니 빵을 벌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내 형은 어떻게 일하는지 보지만 너는 소금값이라도 벌지 못한다. 그는 그래요, 아버지. 저는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동생이군.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쓸모도 없을 거야. 낫이 되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휘어져야 한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곧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빵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묘지 관리인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막내 아들이 모든 면에서 뒤처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내가 물었을 때 어떻게 빵을 벌 건지 묻자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은 그것뿐이라면 그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그를 보내라. 곧 닦아 놓아주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애라도 좀 길러보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관리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는 교회 종을 울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공동묘지 관리인이 자정 무렵에 그를 깨워 교회의 탑으로 올라가 종을 울리라고 했습니다. 곧 어떤 공포인지 알게 되겠군 하고 생각한 그는 몰래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탑 꼭대기에 올라 돌아보니 종소리 구멍 맞은편 계단에
하얀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소년이 외쳤지만 형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밤에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은 소년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시죠? 정직한 사람이면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단 아래로 던져버리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심할 수는 없겠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세 번째로 그에게 불렀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그에게 달려들어 형체를 계단 아래로 밀었습니다. 형체는 10걸음 계단을 굴러떨어져 구석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종을 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의 아내는 남편을 오래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불안해하며 소년을 깨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당신보다 먼저 탑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맞은편 소리 구멍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려고도 하지 않아서 저는 그를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고 계단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달려가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신음하며 앓고 있었고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소년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큰 불행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을 계단 아래로 던져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저런 쓸모없는 녀석을 우리 집에서 내쫓으세요. 아버지는 겁에 질려 달려가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짓궂은 장난은 뭐냐? 그는 말했습니다. 마귀가 내 머릿속에 넣은 게 분명해.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는 밤에 악한 일을 하려는 듯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3번이나 말하거나 가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불행만 있네요. 내 눈에서 꺼지세요. 저는 당신을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네, 아버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어떻게 공포를 느끼는지 배우고 적어도 한 가지 기술을 익히겠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50달러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세요. 어디서 왔는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건 쉬울 겁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자 소녀는 5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큰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면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러다 한 남자가 소년이 혼잣말로 하고 있는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몽골 형무소가 보이는 곳까지 조금 더 걸어가자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7명의 남자가 밧줄 묶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고 지금은 날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앉아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곧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빨리 공포를 느낀다면 당신은 제 50탈러를 받게 될 겁니다. 아침 일찍 돌아오세요. 소녀는 몽골 형무소로 가서 나무 아래에 앉아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춥기도 했기에 불을 피웠지만 자정 무렵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 불을 지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매달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흔들리자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래에서 불 옆에서 덜덜 떨린다면 저 위에서는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울까.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다리를 올려 한 명씩 묶인 밧줄을 풀고 모두 7명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지펴 불어주고 모두 불 주위에 모여 따뜻하게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불이 그들의 옷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매달 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벙글에 쳐다보며 낡은 옷들이 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에 소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는 다시 7명을 모두 밧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불 옆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찾아와 50탈러를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포를 느낄 줄 아는군요.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 위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았고 몸에 걸친 낡은 옷 몇 벌이 타도록 내버려 뒀으니까요. 남자는 그날 50탈러를 받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나를 만나본 적 없는 젊은이가 처음이군. 소녀는 길을 가고 다시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면, 진마차를 끄는 마부가 그 뒤에서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소이다. 끊임없이 이를 꽉 깨물며 중얼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녀는 말했습니다. 정말 공포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소. 마부는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시오. 어서 함께 가시오.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겠소. 소녀는 마부와 함께 갔고 저녁이 되자 밤을 묵을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응접실 입구에서 소녀는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은 여관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망이라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소. 여관 주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목숨을 잃었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햇빛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거요. 소녀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렵든 나는 반드시 배우겠소.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길을 나섰소. 소녀는 여관 주인을 쉬게 하지 않았고 결국 여관 주인은 멀지 않은 곳에 유령이 깃든 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워 지킨다면 누구나 쉽게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 성에서 밤을 지키는 자에게는 왕녀를 신부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왕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성 안에는 큰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악령들이 지키고 있으며 악령들을 물리치면 보물은 풀려나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갔지만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유령이 깃든 성에서 밤을 새우겠소. 왕은 소년의 말을 듣고 마음에 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성 안에 가져갈 3가지를 요청할 수 있소.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가져올 수 없소.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불, 선반, 그리고 칼과 함께 썰기판을 부탁드리겠소. 왕은 소년이 낮 동안 성 안으로 그 물건들을 옮겨왔습니다. 밤이 되자 소년은 방 한 곳에 불을 피우고 썰기판과 칼을 놓고 선반 옆에 앉았습니다. 아, 만약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면, 하지만 여기서도 배울 수 없을 것 같소. 자정 무렵 소년은 불을 지피려다 불을 불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구석에서 아우, 미아우, 너무 춥다 라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들, 왜 울고 있는 거냐? 추우면 불 옆에 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시오. 그 말을 하는 순간 두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훌쩍 뛰어올라 각각 소년의 양옆에 앉아 맹렬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양이들은 몸을 녹인 후 말했습니다. 동료, 카드게임 한판 하시겠소?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내 발톱을 보여주시오. 그러자 고양이들은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오, 발톱이 정말 길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발톱을 잘라드릴게요. 이어서 그는 고양이들의 목을 잡고 도마 위에 올려놓은 후 발을 꽉 조였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보니 카드게임할 기분이 도저히 안 납니다. 그가 말하며 고양이들을 죽여 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의 고양이들을 처리하고 다시 불 옆에 앉으려 할 때 구멍과 모퉁이에서 검은 고양이와 붉게 달아오른 쇠사슬을 찬 개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짐승들이 몰려들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끔찍한 울음소리를 질렀습니다. 불 위로 뛰어올라 불을 흩뜨리고 끄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짐승들을 지켜보았지만 결국 정도가 지나치자 도마칼을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녀석들, 당장 사라져. 그리고 짐승들을 베어내 물 밖의 연못으로 던졌습니다. 그는 다시 불을 지펴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꺼풀이 감기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잠을 자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니 구석에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가 말하며 침대에 눕자마자 침대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 성 전체를 굴러다녔습니다. 그래, 아주 좋군. 좀 더 빨리 가렴. 그가 말했습니다. 침대는 6마리의 말이 끄는 것처럼 빠르게 굴러 올라가고 내려오며 문턱과 계단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집어져 그 위에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는 이불과 베개를 공중으로 던지며 굴러나왔고 이제 누군가 마음대로 운전하게 해주겠어 라고 말하며 불 옆에 누워 새벽까지 잤습니다. 아침에 왕이 찾아왔을 때 그를 땅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악령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며 조문했습니다. 아직 가깝구려. 저렇게 준신도 하구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한밤은 지나갔고 나머지 2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갔고 여관 주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소. 이제야 덜덜 떨 줄 아는구려.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소용없소. 만약 누가 말해준다면요. 다음날 밤 그는 다시 낡은 성으로 올라가 불 옆에 앉아 또다시 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덜덜 떨 수 있다면. 정초가 되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란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후 갑자기 반쪽짜리 남자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그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봐, 그가 외쳤습니다. 다른 반쪽도 있겠지. 이것으로는 부족하구려. 그러자 다시 소란이 시작되었고 으르렁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리며 다른 반쪽도 굴뚝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기다려,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 불을 더 지펴줄게. 그가 그렇게 하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두 조각이 합쳐져 끔찍한 남자가 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거래의 일부가 아니야,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내 거야. 남자가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청년은 허락하지 않고 온 힘으로 그를 밀어내고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많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죽은 남자들의 다리 9개와 2개의 해골을 가져와 세워놓고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청년도 함께 하고 싶어하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나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어,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구슬이 둥글지 않잖아. 그러자 그는 해골을 집어들고 선반에 올려놓고 굴려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더 잘 굴러가겠지. 그가 말했습니다. 만세. 이제 재미있겠어. 그는 구슬치기를 하며 돈을 잃기도 했지만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눕자마자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소? 그가 물었습니다. 구슬치기를 했는데 푼돈을 조금 잃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덜덜 떨리지는 않았겠지? 뭐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소. 덜덜 떨어진다는 게 뭔지조차 모르겠소. 세 번째 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몹시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덜덜 떨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늦은 밤이 되자 키가 큰 남자 6명이 들어와 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하, 이건 분명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나의 어린 사촌이겠지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팼습니다. 어서 오렴, 어린 사촌아, 어서. 그들은 관을 땅에 놓았지만 그는 관에 가서 뚜껑을 열고 보니 죽은 남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남자의 얼굴을 만져보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기다려,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 따뜻하게 해줄게. 그는 불로 가서 손을 대어 죽은 남자의 얼굴에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를 관 밖으로 꺼내 불 옆에 앉혀 그의 팔을 문질러 피가 다시 돌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면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텐데 그는 그를 침대로 데려가 덮어주고 함께 누웠습니다. 잠시 후 죽은 남자도 따뜻해지기 시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자, 어린 사촌아, 내가 널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니? 죽은 남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질식시키겠다. 뭐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나에게 하는 고마움인가? 너는 즉시 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는 그를 집어관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남자 6명이 그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 동안 절대 배우지 못할 거야. 그러자 더 키가 크고 끔찍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길고 흰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곧 덜덜 떨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가 외쳤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그럴 리 없어. 청년이 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죽는 방식이라도 선택하게 해주겠어.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곧 너를 잡을 것이다. 악령이 말했습니다. 조심성 있게 말해보게.
나는 너만큼 강하고 어쩌면 너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 시험해 보도록 하자.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강하다면 나는 널 놓아주겠다. 자, 시합해보자. 늙은이는 그를 어둡고 좁은 통로로 이끌고 대장장이의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도끼를 집어들고 한 번의 강타로 모루를 땅에 박아 넣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청년이 말하며 다른 모루로 갔습니다. 늙은이는 가까이 자리를 잡고 보고 싶어 했고 그의 하얀 턱수염이 늘어졌습니다. 청년은 도끼를 휘두르며 모루를 쪼개고 그 틈에 늙은이의 턱수염을 걸었습니다. 이제 너를 잡았어.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청년은 쇠막대를 집어들고 늙은이를 때렸습니다. 늙은이는 신음하며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청년은 그에게 큰 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도끼를 놓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늙은이는 그를 성으로 데려가 지하실에 3개의 금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하나는 왕을 위해, 나머지 하나는 내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종이 12번 울리고 악령은 사라져 청년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직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하며 주변을 더듬어 방으로 들어갔고 벽난로 옆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덜덜 떨리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겠지? 아니요, 그가 답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 죽은 사촌이 여기 있었고 턱수염을 가진 남자가 저에게 아래에 있는 많은 돈을 보여주었지만 덜덜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을 구했으니 내 딸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만 그래도 덜덜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금이 끌어올려져 결혼식이 거행되었지만 젊은 왕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덜덜 떨릴 수 있다면, 그러자 이것이 마침내 그의 아내를 화나게 했습니다. 시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덜덜 떨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로 나가 물통 가득한 잉어들을 가져왔습니다. 밤에 젊은 왕이 잠들었을 때 그의 아내는 옷을 벗겨 물통에 잉어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잉어들은 그 주위로 널브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어나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야? 아, 이제 덜덜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때 공주가 들어왔습니다. 공주는 지나가는 길에 모두에게 뾰족한 말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은 통만큼 뚱뚱해. 첫 번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너무 키가 컸습니다. 무슨 가로등이야. 하고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너무 작았습니다. 무슨 덤플링 같아. 하고 놀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너무 창백했습니다. 얼굴도 없는 녀석. 하고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너무 붉었습니다. 개구리 얼굴. 하고 조롱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휘청거렸습니다. 마른 빵조가리 같군. 공주는 이렇게 누구나 비웃을 만한 말을 지어냈지만 특히 그 자리에 있던 늙은 왕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기 좀 봐요. 턱수염이 낡은 빗자루 같아요. 턱수염쟁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렇게 왕은 턱수염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늙은 왕은 딸의 행동과 손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먼저 문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한 떠돌이 악사장이 창문 아래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구걸을 했습니다.
왕은 그를 보고 안으로 들어오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사장을 데려왔습니다. 악사장은 왕과 공주 앞에서 노래를 부른 후 은혜를 청했습니다. 왕은 당신이 너무 잘 부르니 내 딸을 당신의 아내로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애원하고 울었지만 왕은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눈물은 소용없었고 집례를 불러 공주를 악사장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왕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여기서 머물지 말고 남편과 함께 길을 떠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사장은 길을 떠나 공주를 데리고 갔고 곧 깊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공주는 이 숲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악사장은 턱수염쟁이 왕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그를 데려갔더라면 이 숲도 당신 것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주는 불운한 내가 원망스럽구나. 차라리 턱수염쟁이 왕과 결혼할 걸 하고 탄식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주는 이 아름다운 초원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악사장은 턱수염쟁이 왕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그를 데려갔더라면 이 초원도 당신 것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불운한 내가 원망스럽구나. 차라리 턱수염쟁이 왕과 결혼할 걸 하고 또 한 번 탄식했습니다. 다음은 웅장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이 훌륭한 도시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악사장은 턱수염쟁이 왕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그를 데려갔더라면 이 도시도 당신 것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원망스러운 내가 원망스럽구나. 왜 턱수염쟁이 왕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고 울먹였습니다. 악사장은 그건 내 알바 아니오. 왜 다른 남편을 원하오?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공주는 이런 보잘것없는 곳은 뭐고?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더러운 구멍은 누구의 소유인가? 악사장은 당신과 내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곳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주는 하녀는 어디 있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악사장은 하녀가 무슨 필요가 있겠소? 필요한 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할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불을 지피고 물을 끓여 내 저녁밥을 해줘요. 나는 매우 지쳤으니까. 하지만 공주는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법을 전혀 몰랐고 악사장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조금밖에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지만 악사장은 새벽부터 그녀를 깨워 집안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오두막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운 후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내, 이렇게 돈만 쓰고 아무것도 벌지 않으면 안 되겠소. 자네는 바구니를 엮어봐야겠소. 그는 밖으로 나가 버드나무를 베어왔고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바구니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일은 안 되겠어. 남자는 말했습니다. 실을 짜사 보는 게 어때? 아마 그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앉아서 실을 자스려고 했지만 가느다란 실이 그녀의 연약한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보게, 자네는 아무 쓸모가 없어. 어떤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내가 얼마나 좋은 거래를 얻었나, 악사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냄비와 팬을 팔아 장사를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장에서 그것들을 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 궁궐의 사람들이 지나가 나를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을까.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녀의 물건을 사려고 했고 돈은 내고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새로운 물건을 샀고 그녀는 시장 구석에 앉아 그것들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병사가 곧 지나가 말에 올라 그녀의 좌판을 들이받아 모든 물건을 천조각으로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뭐라고 할까?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찌나 어리석었으면 옹기 좌판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구석에 놓았을까? 남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자네는 이런 종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는 왕궁에 가서 부엌 하녀를 구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그들은 자네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소. 거기서 자네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요. 그렇게 공주는 부엌 하녀가 되었고 요자가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은 고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거기 오래 있지 않아서 왕의 장남이 결혼하러 가는 길에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궁궐의 모든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몰락시킨 자만심과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녀에게 맛있는 고기를 조금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바구니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문을 나서려던 그녀의 눈앞에 왕의 아들이 황금빛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함께 춤을 추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킹 그리즈비어드가 그녀를 골탕 먹이려 한다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바구니 덮개가 벗겨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 땅속 1000피트 깊이로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지만 계단에서 킹 그리즈비어드에게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오두막에서 함께 지냈던 악사다. 나는 내 곁에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 좌판을 엎어버린 것도 바로 나다. 나는 모두 너의 어리석은 자만심을 치료하고 나를 함부로 대했던 너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는 지혜를 얻었고 결혼 피로연을 열 때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종들이 나타나 가장 아름다운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궁궐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결혼을 축하하며 그녀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얼굴과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피로연은 웅장했고 춤과 노래가 이어졌으며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나만 하더라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언 한스.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그의 궁궐 근처에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사는 넓은 숲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사슴을 잡으러 사냥꾼을 보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에는 그를 찾아 나설 2명의 사냥꾼을 보냈지만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날, 왕은 모든 사냥꾼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숲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3명 모두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이들 역시도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숲은 깊은 고요함과 고독 속에 잠겼습니다. 숲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독수리나 매가 그 위를 날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가 어느 날 한 낯선 사냥꾼이 왕에게 자신은 숲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알리고 위험한 숲으로 들어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의 제안을 허락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위험하다. 너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너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사냥꾼은 군주님,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냥꾼은 개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는 길에서 냄새를 맡고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가 2걸음 정도 달려가자 깊은 연못 앞에 멈춰섰고 연못 속에서 뻗어나온 맨손이 개를 붙잡아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냥꾼은 그것을 보고 뒤돌아 3명의 사람을 데려와 물을 길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연못 밑을 확인할 수 있을 때쯤 녹슨 쇠붙이처럼 짙은 갈색을 한 야인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고 무릎까지 늘어져 있었죠. 그들은 그를 밧줄로 묶어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 안에서는 야인에 대한 놀라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를 마당의 쇠창살 안에 가두고 누구도 문을 열 수 없도록 사형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여왕 스스로 열쇠를 맡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 안전하게 숲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당에서 놀다가 황금공이 쇠창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쇠창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내 공을 밖으로 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야인은 문이라도 열어줄 때까지는 안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안 돼요. 왕이 못 열어 달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며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또다시 공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야인은 문을 열어줘 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거절했습니다. 3번째 날 왕은 사냥을 나갔고 아이는 다시 찾아와 왕이 못 열게 했으니 원한다 해도 열 수 없어요. 열쇠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인은 열쇠는 내 엄마의 베개 밑에 놓여 있어.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역시 공을 되찾고 싶었기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쇠창살 문은 열리기가 어려웠고 아이는 손가락을 찧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야인은 밖으로 나가 아이에게 황금공을 건네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야인아, 제발 가지 마세요. 나 혼자면 혼날 거예요. 라고 불렀습니다. 야인은 뒤돌아 아이를 안아 올리고 어깨에 태워 숲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왕이 돌아와 보니 쇠창살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왕은 여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여왕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하며 열쇠를 찾았지만 열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왕은 아이를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 아이를 찾아 나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쉽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왕궁에는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야인은 다시 어두운 숲속으로 돌아와 아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줬으니 너에게 연민을 느낀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보물과 금은 보화가 세상 누구보다 더 많다. 야이는 아이를 위해 이끼로 침대를 만들어주고 다음날 아침 아이를 샘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황금샘은 수정처럼 밝고 맑다. 내가 샘 옆에 앉아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나는 매일 저녁 내가 내 명령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러 올 것이다. 아이는 샘 가장자리에 앉아 금빛 물고기나 금빛뱀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며 물속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아이의 손가락이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그는 무심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뺐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려고 애써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언 한스가 돌아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샘에 무슨 일이 일어났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이는 손가락을 등 뒤에 숨겨 남자가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 한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샘물에 손가락을 담갔군. 이번에는 괜찮겠지만 다시는 물건을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오. 새벽이 되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샘 옆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손가락이 아파서 머리 위로 가져갔는데 불행히도 머리카락 한 올이 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꺼냈지만 이미 완전히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이언 한스가 나타나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샘에 떨어뜨렸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허락하겠지만 세 번째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샘이 오염되고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거예요. 제 1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다음